다들 안녕하신가요? 많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먼저 드리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운수대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이곳 사연을 자주 듣고 있는 70대 노모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사람들 앞에서 꺼낼 만한 사연이 수두룩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사연이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곳 사연을 빼먹지 않고 듣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지, 다른 사람의 사는 인생을 듣는 재미가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곳에다가 제 인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지난 일이긴 했지만 저와 아들이 겪게 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 이야기할 겸 말이죠. 긴 시간이 흘러 이전의 이야기를 생생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 기억을 짜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할 이야기가 많지 않네요. 너무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여유가 넘치지도 않는 딱 중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졌다고 생각하게 된 건 남편을 만나고 난 이후였죠.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었던 저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상한 남편과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는 시댁 가족들까지 결혼 생활하며 인상 찌푸릴 일이 없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되어 갈수록 한 가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이세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죠. 시부모님의 걱정은 말할 것도 없었고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저희에게도 하루하루가 애끓는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이 길어져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어갔고 이제는 이세를 포기하고 있을 때 기적처럼 아들이 생겼습니다. 10년 넘게 기다려온 끝에 만나게 된 아이였고 제 첫 임신이 노산이다 보니 조심에 또 조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아들은 10달을 무사히 제 뱃속에서 있어주다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나와줬죠. 양가 식구들이나 저희들 모두 아들을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늦은 나이 하게 된 부모 노릇이 쉽지도 않았고 어설펐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며 키웠어요. 그런 고생들 모두 아들이 건강히 자라는 모습을 볼 때면 씻은 듯이 잊어버릴 수 있었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평균 나이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제가 아이를 출산한 나이도 늦은 나이가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결혼도 일찍 하고 아이도 빨리 낳는 편이라 아들의 또래 친구들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어요. 엄마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아들 정수가 학교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는 거였죠. 나이 많은 아빠 엄마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놀리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말도 하며 부탁을 해봤지만 아주 잠깐만 효과가 있을 뿐 아들은 다시 놀림감이 되고는 했었죠. 그러다 보니 정수가 부모인 우리를 창피해했고 투덜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하게 말할 때는 아이 아빠가 철이 없다며 정수에게 혼을 내곤 했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 다 내심 아들에게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젊어 보이려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흰머리가 하나만 생겨도 염색을 했고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 또래 부모들 사이에 유행한다는 옷차림 등등 갖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있겠나요? 꾸며본다 한들 나이든 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수가 우리 두 사람을 부끄러워했었죠. 그러다 정수가 국민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토요일이었죠. 그날 사업을 하던 남편 사무실 건물에 문제가 생겨 일찍이 퇴근을 하게 됐고 저는 일찍 집으로 온 남편과 장을 보려고 길을 나서던 중이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를 하던 아들과 마주치게 됐고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어 아들 이름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죠.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뒤를 돌아 도망을 치려고 했죠.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옆에서 오는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하필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였는데 그래도 당연히 차량이 멈출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차량은 아이가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달리더라고요. 아들이 차량에 치일지도 모르는 순간 남편이 초인적인 힘을 내어 아들을 감싸 안고 차량에 대신 치이게 됐습니다. 큰 사고가 났었고 곧바로 남편과 아들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에게 전부인 두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으니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한 병원에서 두 사람 모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알려줬고 지체하지 않고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나마 아들은 남편이 감싸 안고 있어줘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와 어깨 쪽에 뼈가 산산조각 나고 출혈도 너무 많아 절단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였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말을 듣게 됐어요. 전신에 충격을 심하게 받은 남편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었죠. 머리 쪽에 큰 출혈이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발 남편이 깨어나기만 해달라고, 또 아들의 몸이 성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 두 가지를 모두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병원에 실려온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고, 아들은 어깨와 다리 모두 절단까지는 하지 않아도 됐지만 평생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됐죠. 그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아들에게 건강한 몸을 되찾아주고 싶었고 남편 역시도 나 대신에 이 세상에 살게 해주고 싶었죠. 그때 당장에는 저 혼자 아들을 키워낼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들을 보니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장애를 가진 몸이 됐다는 것보다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며 힘들어하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됐으니까 말이죠. 자신의 탓을 하며 악몽에 시달리는 아들을 보니 안타깝고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게 된 슬픔은 가슴으로 삼키고 아들 챙기기에 바쁘게 됐죠. 다행히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이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 있었죠. 그 어린 나이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난 아빠와 자신의 곁에 있는 저를 위해 철든 모습을 보여주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고로 생긴 장애를 놀리는 친구들에게도 태어난 모습을 보이며 학교 생활에 열심히 했고 더 이상 나이 든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엄마를 더 자랑스러워하고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아들을 보며 나이가 들수록 아들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됐죠. 그만큼 듬직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장애를 가진 아들을 지원하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이 남겨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불편한 것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몸이 불편한 아들 상황에서 쉬운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장애가 있는 몸으로 인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불편했고 보통의 학생들은 편히 움직이는 행동도 항상 큰 힘이 들었으니까요. 모든 남들 하는 일에 2배의 힘과 노력이 필요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뭐든지 2배로 노력한 끝에 명문대 졸업 후 회계사 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었죠. 아들 대학 졸업시키고 직장까지 보내고 나니 더는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생스럽게 살아온 저에게 이제 편안한 인생만이 남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큰 고민이 점점 자라게 됐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아들에게 좋은 짝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이 연애를 하게 돼 더 행복하길 바라고 있었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짝이 있었으면 싶었죠. 만약 내가 몸이 불편해지거나 죽게 된다면 혼자 될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연애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불편한 몸 때문인지 좀처럼 연애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 역시 자신의 몸 상태로 인해 결혼과 연애에 대해 큰 기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들이 이전과 달리 유독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눈치를 챈 건 한참 전이었지만 아들이 불편해할까 싶어서 모른 척을 하고 있었어요. 궁금한 건 산더미 같았지만 말이죠. 아들이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 그때가 찾아왔습니다.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쌍수를 키고 반기게 됐죠. 일부러 아들에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큰 기대를 했다 실망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만나게 된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여자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순하고 참한 외모에 배려심이 넘쳐 보였죠. 거기다 직업도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개인 병원에 다녀 바쁜 근무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매번 아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당시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저희 집과 거리가 먼 타 지역이었는데 말이죠. 몸이 불편한 아들이 자신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다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자신이 찾아오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들의 첫 연애에 저렇게도 참하고 능력 있고 마음씨까지 고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지금까지 한 걱정이 싹 사라졌죠. 처음 보게 된 그 자리에서 너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차츰 더 알아가며 사람 됨됨이를 봐야 하겠지만 웬만하면 아들이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했으면 싶었죠. 그날 아들의 여자친구와 첫 만남을 하게 된 이후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 선을 알아서 지켜가며 아들 여자친구인 현정이에게 잘해주려고 했죠. 집으로 초대해 밥도 먹이고 종종 선물을 사주겠다고 데려나가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애정 전선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현정이에게 제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건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현정이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 가족사도 들을 수가 있었죠. 현정이네 역시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부모 중 한 분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 손에서 자랐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 아버님께서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깥일 하시면서 남자가 아들도 아니고 딸을 돌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남자아이들이야 까부는 시기만 지나가면 걱정할 일들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기 마련인데 딸은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할 게 많아지니까요. 같은 성별인 엄마라면 그래도 딸이 자라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에 당황하지 않고 잘 키워갈 수 있을 텐데 남자는 자신이 겪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니 고충이 많았겠다 싶었죠. 상황이 다르긴 했지만 현정이 아버님과 제가 공감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닮아있는 가정의 모습으로 인해 현정이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됐죠. 그렇게 현정이와 정을 쌓아가고 있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이 두 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확신이 있다고 했죠. 또 현정이는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좋은 아내가 돼 정수 곁에서 잘 보살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현정이가 마냥 고맙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장애가 있는 남편을 맞이한다는 게 연애 때보다 더한 고생이 예상되는 일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결혼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해준 현정이가 너무 고마웠죠.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진심을 담아 며느리가 될 현정이를 챙겨주기 시작했죠. 뭐든 해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은 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저에게 결혼에 대해 설명한 두 아이는 혼자 지내시는 사돈께 찾아가 뵙고 결혼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 상견례를 하게 됐죠. 떨리는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가 사돈을 모시고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돈을 처음 보고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젊어도 너무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현정이 오빠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지만 나이차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 정도로 보일 만큼 동안이셨죠. 곧바로 표정 관리를 하긴 했지만 사돈께서 그 사이 제 표정을 보셨나 봅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나이에 대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머쓱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사돈께서 많이 놀라셨죠? 제 외모가 좀 어려 보여서. 사실 제가 현정이를 좀 일찍 낳았습니다. 그 아내와 갓 20살이 되자마자 가지게 된 아이였어요. 말하면서도 부끄럽네요.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지은 표정은 아닌데 저는 현정이랑 아버님이 들어오시는데 꼭 오빠 동생처럼 보여서요. 그 말씀 듣게 되니 이제야 납득이 되네요. 그런데도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절대 50대로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안이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려 보이는 모습이 손해가 될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서 참 노력 많이 했는데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이 젊어 보이려는 것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현정이랑 둘이서 돌아다닐 때면 오해를 종종 받고는 해요. 그런 이유로 일부러 더 아빠 딸 사이라는 걸 크게 말할 때도 있고요. 사돈은 보기에 나이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을 늦게 낳은 저와 상대적으로 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관리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이후로는 좋은 분위기로 상견례 자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며느리가 지금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올라와 개원을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전부 아들 때문이라고 했죠. 몸이 불편한 아들이 이직을 쉽게 할 수도 없었고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주말 부부로 살기에는 힘든 점이 많았으니 이를 배려해 며느리가 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올라와 신혼집을 마련하겠다는 소리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 며느리에게 고맙기도 하면서 또 사돈께는 죄송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딸이었던 입장이었으니 항상 들어왔던 말인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는 그 소리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돈께 그런 기분 안 들도록 하려고 조심했었는데 결국 저희 쪽 사정을 배려해 주시게 된 것 같아 죄송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와 아들을 배려해주는 며느리와 사돈께 보답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혼식을 하며 부담되지 않게 신혼집이나 여타 다른 곳에 드는 부담을 제가 가지기로 한 거죠. 또 자주 감사 인사를 드리며 선물로도 심심치 않게 마음이 담긴 보답을 하고는 했었고요. 그리고 안사돈이 계시지 않는 며느리에게 친정엄마 역할을 대신해 결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돈이 계셨지만 딸의 결혼식 챙겨주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사돈께서는 며느리의 결혼 준비를 저보다 더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할 일이 없을 정도였죠. 결혼을 하기 전 부녀간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게 됐죠. 이후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사돈과 종종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 네 사람이 상견례 때보다는 가까워지고 편해져서 그런지 평소에 하던 습관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돈과 며느리가 굉장히 다정했습니다. 보통 다정하다고 말하는 부녀 관계보다 더 다정했었죠. 서로 얼굴에 붙은 것도 잘 떼주고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것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웃음이 날 때면 며느리가 사돈의 품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며느리가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딸이라서 그런지 사돈께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을 하는 게 스스럼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 하나만 키워와서 그런지 그런 모습이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보이는 저 모습이 나중에는 저에게도 할 행동이라 생각하며 며느리와 보내게 될 미래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이후 별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며느리는 병원을 개원하기 전까지 이전 병원을 그만두고 휴식을 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쉬는 동안 그 시간을 이용해 고부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딸을 보러 오신 사돈으로 인해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았죠. 결혼 후 사돈의 잦은 방문을 보고 듣고도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좀 자주 찾아오시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며느리와 가끔 보게 될 때도 꼭 사돈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자리도 같이 쇼핑을 하며 며느리의 선물을 사줄 때도 말이죠. 사돈과 가깝게 지내는 건 좋긴 하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저와는 단 한 번도 둘만이 보낸 시간이 없다 보니 내심 서운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돈께 저리도 소중한 딸을 너무 일찍이 데려온 건가 싶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도 사돈을 만나러 자주 고향으로 내려갔거든요. 사돈과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져갈수록 한편에서는 다른 마음도 커져가고 있었죠. 불만이었어요. 어떻게 결혼을 한 며느리가 내 아들보다 사돈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들은 회사 다녀와 하루에 5, 6시간 정도 며느리와 함께 있는다고 한다면 며느리와 사돈은 아들이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 시간 동안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니 적어도 7시간 이상은 같이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계산하면 아들은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아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 같이 살면 알아서 챙겨줄 수 있었는데 이건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왔다 갔다 하며 확인하기가 바빴습니다. 또 아들에게 전화로 물어보면 엄마 고생시키기 싫어서 뭐든 괜찮다고 하니 제 두 눈으로 모자라거나 불편한 걸 확인해야 했죠.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던 그날 역시 친정으로 내려간 며느리로 인해 아들 반찬을 챙겨주려 신혼집을 갔을 때였어요. 단지 내에 주차를 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주차 문제로 저를 붙잡으셨죠. 몇 동 몇 호에 무슨 일로 찾아왔냐는 말에 아들 신혼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곤 경비 아저씨 표정이 찡그러지더라고요. 장가간 아들에게 반찬 갖다 주는 게 저런 표정을 지을 정도로 이상한 일인가 싶었죠. 그때는 저도 순간 기분이 나빠 되묻게 됐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들 내 반찬 챙겨주는 게 그런 표정 지으실 만큼 문제가 있는 일인 건가요?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나도 아들 가진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고, 내 입이 방정이지. 아닙니다. 됐습니다. 내가 다른 집이랑 착각하고 잘못 말을 꺼낸 것 같네,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말을 곧장 바꿔 다른 집과 착각을 했다고 했지만 그 말이 뭔가 깨림칙하고 수상해 보였습니다.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었죠. 입이 방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분명 뭔가 뒤에 더 있다 싶어서 경비 아저씨를 채근하기 시작했죠. 아저씨, 방금 하신 말 착각하신 말 아니죠? 702호 우리 아들 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일이 있어도 경비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정말 착각해가지고 말이 잘못 튀어나온 거지. 무슨 일인데요? 같은 부모된 마음에 걱정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아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너무 제 말만 믿지 마이소.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뭐 또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원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집은 얼굴을 바로 외울 수가 없어 예. 그런데 그 며느리분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 대반의 얼굴을 익혔지. 아파트 앞에서 애정 표현을 그리 해댔거든요. 그것도 아드님이 아니라 그 어떤 아저씨랑 예. 네? 저희 며느리가요? 아저씨 다른 집이랑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 아드님이랑 팔짱 끼고 가는 것도 봤고 다른 남자랑 애정 표현하는 것도 봤고. 결혼한 지 5개월 되지 않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확실히 봤다고 말하니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정한 애정 표현을 자주 하는 며느리와 사돈의 모습이었죠.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있었던 가족 사진 중 사돈이 찍힌 모습을 확대해 보여드리게 됐어요. 저기 혹시 저희 며느리와 바람을 핀다는 사람이 여기 사진 속 남자와 동일 인물인가요? 어이 보자. 어이구야.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이 사람 맞네 얘. 그 말을 듣고서야 놀랐던 마음이 좀 진정이 되는 듯 했어요. 아저씨께 이 모든 게 다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저씨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완전 사람 덜 됐더라고 얘. 바람 피는 것들이 어디 당당하게 남편 있는 집 앞에서 엉디 붙잡고 키스한답니까? 그것도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망신을 줘도 아주 개망신을 줘야지. 어디 감히.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부녀간에 아무리 다정하다고 해도 다 큰 숙녀의 엉덩이를, 그것도 결혼까지 한 딸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건 말이 안 됐죠. 거기다 키스는 생각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해지면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네 갖다 놓으려고 했던 반찬통도 까먹은 채 놀란 마음을 겨우 붙잡으며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심란해서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상상하고 있는 끔찍한 생각이 맞다면 증거를 남겨 하루라도 빨리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놔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며느리를 쫓아다니며 뒤를 밟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 자주 사돈과 만남을 가지더라고요. 분명 상견례를 할 때 사돈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말이죠. 자식이야 눈에 안 보이면 매일도 보고 싶은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매일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정상은 아니라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건 나쁜 건 아니니 우선 지켜보기만 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 경비 아저씨께 들었던 비정상적인 행동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심하게 다정스럽기는 해도 화목한 가정에서 유대감이 강한 딸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본다면 이해 안 되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그 말도 두 사람을 쫓아다니게 된 지 일주일이 안 돼 취소가 됐습니다. 저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사돈과 며느리가 보기 민망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걸 말이죠. 그냥 뽀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니 두 사람 사이가 보통의 부녀 관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됐죠. 그 모습을 보게 된 이후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그리고 더 집착을 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우선은 며느리를 데려다준 사돈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죠. 아무래도 저와 아들에게 사는 지역을 거짓말한 것 같았거든요. 두 지역을 왕복으로 거의 매일 다닌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이용해 사돈을 따라가다 보니 아들네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됐죠.
그제서야 어떻게 그 멀리 지내고 있다는 사돈이 며느리와 거의 매일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후 차량에 내린 사돈 뒤를 눈치채지 못하게 따라가게 됐고 몇 층 몇 호에 살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기 전 우편함을 확인했거든요. 외워둔 호수를 가지고 경비 아저씨에게 방금 전 들어간 사돈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사돈이 저와 아들에게 말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모든 게 말이죠. 딱 하나만 진실이었습니다. 이름이었죠. 저 아저씨, 그 방금 들어간 1308호 말이에요. 여기 산지 오래됐나요? 네? 그건 왜... 오래되긴 했죠. 한 4년 돼가니까. 원래는 두 사람이 살았는데 몇 달 전에 한 명이 나가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세요? 누구시길래? 아, 그 올라간 사람이 고향 동생 같은데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이 맞나 싶어서요. 방금 들어간 분 이름이 이철희 씨 맞죠? 우리가 이름까지 아나요. 그런 이름 비슷할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 택배 사인하는데 보면 알 텐데. 아, 네, 맞네요. 이철이. 근데 동생이라고요? 아닐 텐데. 이분 아주머니 나이보다는 많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신가? 네? 몇 살로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 중반인가 초반인가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여기 옆에 붙어있는 부동산 사장님과 말하다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 남자 되게 어린 여자랑 연애한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능력 좋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기억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사돈 나이가 40대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며느리 나이가 33이었으니 사돈 나이가 40 초반이나 중반이 나오려면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애를 낳아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부녀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더는 사돈과 며느리 뒤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부녀 사이에 이상한 짓을 저지르고 있던 게 아니라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저와 아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하게 된 건지 알아볼 때였죠. 또 며느리의 과거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가짜 부모님까지 내세워 거짓을 말했으니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확인을 해야 했죠. 그래서 며느리와 첫 만남에 받았던 명함을 가지고 이전까지 근무하고 있었던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곳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찾아간 병원에서 아직 며느리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의 이름과 똑같은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저기, 이 병원에 이현정 선생님 아직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 휴진인 날인데 예약을 오늘로 잡으신 건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현정 선생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요.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네? 이현정 선생님 시어머니 되신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현정 선생님 아직 미혼이세요. 아마도 뭘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으신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며느리한테 이 명함을 받았거든요. 명함은 저희 선생님께 받긴 한데 이런 건 얼마든지 도용이 가능하죠. 혹시 며느리라는 분 얼굴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애초에 며느리가 의사가 아니었던 거죠. 저만큼이나 병원 직원도 황당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사칭한 며느리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직원의 요청에 순순히 사진을 보여줬죠. 그런데 며느리가 한 말이 영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그 병원에 근무를 했던 건 맞았습니다. 현정 씨네? 이분 저희 병원에서 근무한 건 맞아요. 근데 저희처럼 데스크에 있던 분이었는데
몇 달 전에 서울 쪽 병원으로 이직할 거라고 병원 그만두고 나갔거든요. 그럼 현정 씨가 저희 선생님을 사칭한 거예요? 이름이 같긴 해서 아까도 설마 했는데 저기 내가 알아듣게 처리할 테니까 오늘 일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 혼도 내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못하게 할 테니 그 의사라고 한 것도 나한테만 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어제. 그래서 내가 오늘 당장 확인해 보려고 내려온 거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모른 척 해줘요. 의사로 근무한 게 아니라 병원 데스크에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직접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되고 창피까지 당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걸 며느리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준비를 하거나 도망을 갈 상황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병원 직원을 붙잡고 한참 동안 설득을 시켰어요. 다행히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한 끝에 오늘 일을 묵인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죠. 그리고 병원 직원에게 사정사정하며 며느리의 진짜 부모님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번에는 또 어떤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될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며느리의 친부모님 집으로 향하게 됐죠. 며느리의 친부모님께서 제가 딸의 시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황당함을 넘어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할 것 같아 신분을 속이고 딸에 대한 근황과 과거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아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미 딸과 의절한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속을 엄청나게 썩혀왔고 성인이 돼서는 금전적으로 큰 사고를 치며 합의금을 수차례 대신 내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부모마저 학을 떼며 진절머리를 치니 며느리가 얼마나 개차반인 인생을 살아왔는지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와 내 아들이 같은 집에서 한 침대에 누워 생활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아들에게 알려주며 증거들도 같이 내밀게 됐죠. 아들은 저보다 담담해 보였습니다. 아니, 담담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죠.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된 아들은 긴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로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위로가 진정 위로는 될지 괜히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건 아닌지 걱정만 됐습니다. 그러다 아들도 최근에 며느리가 수상했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제야 알겠네요. 그 여자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최근에 아파트 명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전까지는 재산에 관심도 없어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해주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안 하고 굳이 공동명의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건 세금만 이중으로 내는 거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내 거, 네 거 따지는 게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병원 일하면서 벌게 된 재산들 전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다면서. 우선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 피하고 있었는데 이런 꿍꿍이가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어머니와 저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 겪으시게 만들어서. 제가 당장 그 여자랑 이혼할게요. 저에게 미안해하며 당장 이혼을 한다는 아들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나에게 미안해해야 하고 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건지 말이죠. 우리만 피해를 보고 그녀는 피해본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우리만 피해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짜 사돈인 그 남자와 며느리 모두 우리에게 접근한 이유가 돈이라고 예상이 됐으니 이걸 이용하기로 했죠. 아니다. 지금 네가 이혼하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야. 그년 그놈 손바닥 안에서 이용만 당한 거라고. 난 안 되겠다. 네가 나한테 어떤 아들인데 금쪽 같은 내 새끼한테 피해 준 것들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뭘 어떻게 하시게요? 네가 생각하기에도 그것들이 접근한 이유가 돈 때문인 것 같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걸 이용하는 거야.
돈에 눈먼 놈들은 자기 발 밑에 덫이 있어도 못 봐. 그것들 아주 쫄딱 망하게 만들어 버리자. 그때까지 기다리다 네가 그년과 이혼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어요. 사람을 속여본 적도 없었고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내가 가진 걸 이용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할 거 없더라고요. 돈이라고는 쥐뿔도 없으면서 돈을 그렇게 밝히니 조금만 바람을 집어넣으면 쉽게 속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사기를 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두 사람을 속이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둘러봐도 남의 돈 등쳐먹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두 사람이 속을 만한 사기를 확인만 해보면 됐죠. 경제적으로는 쥐뿔도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니 의심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식은 저 혼자 사기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업 투자 업체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됐죠. 다들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나 조작을 해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또 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두 사람이 투자를 하기 전 조심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부동산이었죠. 널린 게 기획부동산이었고 눈앞에 실물도 보이니 두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믿음이 갈 상품이었어요. 또 제가 바람을 잡지 않더라도 이미 그 역할을 할 업체 사람이 있었으니 전 두 사람 앞에 제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획부동산으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너무 허황되지 않는 투자 수익을 말하는 부동산 광고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넣는 솜씨가 좋은 곳을 추려나갔죠.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되거나 오르지 않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자주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적당한 임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땅 바로 코앞에는 개발 호재가 확정되어 있었지만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앞으로 몇십 년간은 절대 풀리지 않을 곳이었죠. 거기다 팔고 있는 땅을 쪼개서 파는 거라 나중에 땅값이 오른다고 해도 팔릴 수나 있을지 의문이 가져지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두 사람에게 제안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제가 두 사람에게 헛바람을 넣으면서 말이에요. 오랜만에 양가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는 식사 자리를 가지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슬슬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사돈께서는 혹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젊었을 적부터 지금까지 모으고 있는 돈과 현정이가 시집 가기 전까지 준 돈이 있어서 그걸로 해결하려고요.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시죠? 이렇게 애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면 노후 문제가 가장 걱정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좋은 투자처를 찾았는데 혹시 사돈께서 여유가 되시면 저와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우리 현정이가 사돈 도와드리면 되니까요. 어차피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을 돈인데. 몇 배요? 아니 요즘에도 그런 투자처가 있습니까? 주식 같은 건가요? 주식은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던데. 저도 주식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봐요.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내 눈앞에 보이고 실물이 있는 안전자산만한 게 없죠. 그 중에서도 투자처로 가장 좋은 건 부동산이고요. 그렇기는 한데 요즘 신도시 아니면 그만큼 오를 만한 곳이 없지 않나요? 신도시는 잘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나라에서 워낙 쉬쉬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민간업체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알아봐야지. 제가 알아봐둔 땅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저도 업체 통해서 먼저 알았으면 의심이 되는데 이걸 그 지역 공무원 남편을 두고 있는 제 친구한테 먼저 듣게 된 투자처이거든요. 앞에 대형 건설사 호텔 리조트 들어오는 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돼서 기사도 났는데 제가 투자하는 곳은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아니 왜요? 그렇게 확실한 곳이면 당연히 땅값도 비싸고 경쟁도 치열해야 하는데. 거기가 지금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호텔 개발되고 나서는 분명히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투자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사돈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확실해서 그래요. 예, 현정아. 네가 병원 차리는 걸 좀 늦게 하더라도 이번에 아버님 노후자금 크게 마련할 수 있게 도와드려라. 이럴 때 차식이 부모님 돕는 거지. 그때부터 조금씩 제가 파놓은 함정에 두 사람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없던 척을 하던 두 사람은 제 투자 금액도 물어보고 남는 땅이 얼마나 있는지, 분양하는 민간 분양업체가 어디 있는지도 물어봤죠. 걸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신이 난 모습으로 그 땅에 투자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저를 잡고 허황된 꿈을 꾸는 두 사람을 보니 그나마 속이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이후 두 사람이 저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된 날은 길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했던 몇몇 사람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언론사까지 개입이 되며 그린벨트 지역 분양 사기라는 게 온 세상에 밝혀진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두 사람이 찾아오더군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우리가 투자한 땅 인터넷 카페 들어가 보셨어요? 시사 프로그램은요? 저희 사기당한 것 같아요. 거기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지인에게 들어서 확실한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나도 봤어. 인터넷 카페는 내가 몰라서 모르겠고 그 며칠 전에 TV에서 나온 거. 뭐 어쩌겠어. 투자나 사업을 하다 보면 엎어지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는 거지. 네? 아니 왜 이렇게 태연하세요? 그 돈 못 돌려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저희들은요. 이 사람 아니 저희 아빠랑 저는 어머님만 믿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세요? 내가 사기를 친 거니? 나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그 말 전해서 이득 본 게 있어? 나도 큰 돈 아까워. 근데 힘들어한다고 뭐가 되니? 어차피 날린 돈인데. 그것보다 내가 화내야 하는 건 너희 두 사람인 것 같은데? 니들 나한테 할 말 없니? 아까 좀 전에도 급하게 말하다 네 아빠 보고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 같던데. 네? 그건 말이 헛나와서. 헛나와? 그럼 내가 지금까지 헛것을 보고 있었나? 여기 애정 표현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인 거지? 그리고 우리 사돈 양반 나한테 거짓말했던데. 아저씨 초등학생 때 현정이 나왔어요? 아저씨 40 초반이고 현정이가 33이면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 변명할 것도 없고 곧 고소장 날라갈 거니까 내 집에서 나가요. 상대하기 싫으니까. 두 사람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에 무척이나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 때문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실대로 실토하며 빌기 시작했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돈 때문에 사모님과 아드님께 접근했어요. 저희들이 지은 죄 인정하고 잘못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 지금 사모님께서 알려주신 잘못된 정보에 투자하느라 여기저기 돈도 빌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소까지 당하면 정말 인생 종치입니다. 저희가 피해보신 금액 평생 갚아 나갈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정수 씨한테도 똑같이 용서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두 사람 다 사람 말 못 알아들어요? 상종하기 싫다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난 이제껏 있었던 일 절대 용서할 생각 없으니.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말에 두 사람은 결국 힘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됐죠. 당연히 승소하게 됐고요. 이후 며느리였던 여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소송도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생활을 하며 피해본 금액은 어쩔 수 없었지만 결혼 전에 받게 됐던 금전적인 이득은 기망행위가 인정이 되어 일정 금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게 됐어요. 사실 이런저런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해도 이미 피해를 받던 저와 아들에게는 그다지 위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두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과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던 아들은 저에게 무척이나 미안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말이죠. 반대로 저는 아들의 곁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기분에 취해 있던 걸 후회하고 미안해했습니다. 또 아들이 마음고생을 저 모르게 많이 했을 것 같아 걱정이 됐죠.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우리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연습처럼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우리도 일상을 되찾아 나갔습니다. 아들은 그 일 이후 일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어요. 저도 아들에게 괜한 부담감을 줬던 것 같아서 그 일 이후에는 아들 결혼에 대해 마음을 비우게 됐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아들을 챙겨주기 위해 제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서로의 인생에 집중을 하며 나아지고 있던 도중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아들의 연애 소식이었죠. 다들 어떤 생각을 하실지 예상되는데 이번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확실해요. 저도 크게 대인 적이 있어 알아볼 만큼 알아봤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여자친구를 사귄 듯해요. 그렇다고 해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보다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좋겠고, 아니라고 해도 아들이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살아온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글 안에 제 인생 모두를 적어내려 가진 못했지만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싶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현재는 나쁜 상황도 아니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에게 남은 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행복한 미래를 지내고 싶네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제가 노력한다면 말이죠. 그럼 전 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라고 이만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